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2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2월 달도 벌써 열흘이나 지나갔네요. 이번 주에는 책이 한 권 또 왔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낸 책이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닥터 둠으로 전 세계적으로 닥터 둠으로 유명하신 루비니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보니까 누리엘 루비니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책 제목이 뭔가 봤더니 메가 트레츠라고 해서 한글로는 초거대 위협, 앞으로 모든 것을 뒤바꿀 10가지 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루비니 교수님이 하도 이제 뭐 시장 빠질 때마다 늘 등장하시고, 항상 이렇게 좀 붕괴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연하게 맨날 왜 저렇게 맨날 빠진다고 얘기만 할까,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사실 이 루비니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인가 이 책 앞에 소개에 나와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로 뉴욕 대학교 스턴 스쿨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시네요. NYU죠, NYU. 뉴욕 대학교라고 번역이 되는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NYU 이제 스턴 스쿨에 계시는데, 이 스턴 스쿨에 이제 유명한 분 두 분 계시죠. 루비니 교수님하고 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에스워스 그 다모다란 교수님 계십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 컨설팅 회사 루비니 매크로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며 투자자문사도 하시나 봅니다. 아틀라스 캐피탈 팀의 수석 경제학자 겸 공동 창립자로 되어 있고요. 2006년 IMF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버블 붕괴와 금융회사 파산 등 미국 경제의 12단계 붕괴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06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었군요. 당시에 외면받았던 그의 경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된 불황은 전 세계를 덮쳤죠. 전작 위기경제학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후를 전망한 책인데, 이 책은 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통화 붕괴, 고령화, 지정학적 갈등 등 오늘날 전 세계에 들이운 위기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국제문제 수석 경제학자였고, 미 재무부 국제문제 차관의 수석 고문을 지내셨네요. 뉴욕 대학교에 부임하기 전에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었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보코니 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루비니 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 분이신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서문에 쭉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증시가 오르고 수입이 증가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많아지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여러 국가가 번성할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이 실현되고 국제협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규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좋든 싫든 변화가 오고 있다. 우리가 직면할 초거대 위협들은 세계를 재편할 것이다. 살아남고 싶다면 갑자기 불시의 공격을 받은 듯 놀라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좀 이제 낙관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존 템플턴 경에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것이다.
네, 지금의 위기도 다 극복할 것이다. 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비관적인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 그렇게 돼 있으신데 루비니 교수님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명성은 얻으셨어요. 근데 돈은 템플턴 경이나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주식은 템플턴 경이나 워런 버핏처럼 하고 네, 그렇지만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위기에 대응은 해야 되니까 우리 루비니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메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창호 구단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셰익스피어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용기는 조심성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용기가 생기는 건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수록 좀 더 이런 분들이 경고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책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너무 잡소리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신문 기사로 바로 딱 들어가야지 하고 댓글을 봤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중간중간에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학생 손자와 같이 듣는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상주시비 가족분들 중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저한테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런 동생들, 조카들한테 해주는 마음으로 가끔씩 약간 제가 살아온 인생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원칙이나 저의 철학이 있으면 가끔씩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전체적으로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SM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이 SM과 관련된 일이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부분을 한 기사가 한 두세 개 됩니다. 그렇게 보고 또 챗 GPT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시리아 문제도 좀 있는데 그 부분도 보고 네, 좋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TSMC 군단 만든 대만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숲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좀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거목 하나만 키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거대한 숲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대만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는 대만 반도체 시장을 울창한 숲에 비유하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세미파이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4곳 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라고 하네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 디자인 하우스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팹리스에서 설계한 코드를 파운드리에서 찍어낼 수 있는 도면으로 바꾸는 일을 담당한다. 디자인 하우스가 그런 일을 하는 회사군요. 세미파이브는 여기에 고객 아이디어를 설계해주는 디자인 플랫폼까지 더했다. 서로 다른 반도체도 전원 연결 구조 등 80%가량의 기본 토대는 동일한데 이에 반도체를 연결할 때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고 공통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효율화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를 처음부터 만들 때보다 비용이 50% 줄고 개발 기간은 48%가량 단축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올해로 설립 5년째인 이 회사는 그동안 국내 디자인하우스 3곳을 흡수하고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파운드리 1위 TSMC가 있는 대만에는 세미파이버와 같은 디자인하우스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와.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보고서 2021년에 따르면 대만에는 235개의 디자인 하우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태계가 없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이게 삼성전자가 2030년에 뭐 시스템 반도체 1위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 반도체 산업 내 기업 유형 해가지고 표가 그림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업 유형 밑에는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고 그 밑에 IP 기업과 그 다음에 팹리스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 하우스에서 설계와 생산 가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로 가서 주문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OSAT 조립 검사를 하는 그런 식의 이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별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후방 산업에서 장비 소재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그리고 전방 산업에는 이런 반도체가 어디 쓰이냐면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생산 기업에다가 이런 반도체가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팹리스 설계 전문 기업이 있고요. 거기는 특징이 반도체 제조 시설 없이 설계만을 수행하고 파운드리를 통해서 위탁 생산 후 제품을 판매, 우수한 설계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기업에는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 요렇게 있네요. 그리고 밑에 이제 파운드리 수탁 생산 기업에는 이제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UMC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 아시고 디자인 하우스가 그 다음 설계와 제조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회사가 대만의 파라데이 그리고 대만의 GUC 한국에는 이제 하나텍이라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IP 전문 업체는 이 IP라는 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설계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IDM 및 팹리스에 라이센서를 제공해서 다른 로열티가 주수입원이고 지금 손정희 회장이 이제 팔려고 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암과 그리고 미국에는 시놉시스 그리고 또 영국에 이매지네이션 이렇게 IP 전문 업체가 있고 IDM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 제조 패키지 그리고 테스트 등 모든 생산 과정을 직접 수행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대규모 R&D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지금 디자인 하우스 세계 1위는 이 GUC라고 합니다. TSMC는 처음부터 이 GUC라는 디자인 하우스를 만들어서 키웠다고 되어 있네요. TSMC를 필두로 공정 설계를 하는 GUC와 팹리스가 탄탄하게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GUC 매출의 70% 이상이 TSMC에서 나오고 이들은 또 서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 간 끈끈한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GUC는 코로나 때도 시장 호황과 미중 무역 전쟁에 힘입어서 2020년 직접 회로 IC 설계 매출이 전년보다 23% 증가한 8,529억 대만 달러, 즉 한 36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 규모고요. 글로벌 IC 디자인 시장의 20%나 차지하네요. 같은 해 R&D 투자 규모는 대만 전체 팹리스 매출의 18.5%에 이르는 한 6조 6,100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팹리스 분야에서 지금 글로벌 3위로 꼽히는 미디어텍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이 회사는 대만 파운드리 회사인 UMC에서 분사되어서 나왔네요. TSMC와는 경쟁사였으나 새로 거래를 트고 수시로 인력을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중저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만들어 오던 이 미디어텍은 TSMC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서 지난해 매출이 22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생태계의 가장 끝단을 차지하는 조립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분야에서도 대만은 압도적이라고 하고요.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님이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와 팹리스가 바늘과 실처럼 맞아떨어져야 한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연주자 중 한 사람만 실수해도 작품이 망가지는데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대만이 3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대만을 좀 부러워했고, 그때 잘 살게 된 이유가 이제 일본의 그 전기 전자 기업들의 약간 하청업체 역할을 대만이 해주면서 80년대, 7, 80년대 일본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했는데, 일본의 이제 가전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몰락을 하면서 대만 기업들도 이제 힘들어지면서 결국은 일본 대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한 게 결국은 실패한 모델이었다라고 하면서 2000년, 2010년대까지는 한국의 그런 역전 현상을 또 되게 대만에서도 부러워하고 대만 위기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대만 국민들도 상당히 국민성이 되게 뛰어난 국민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AMD나 거기 보면 이제 대만 출신의 그런 CEO들 보면, 그죠? 우리랑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생존력, 제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생존력이 가장 뛰어난 국민이 이스라엘 국민, 그죠? 네, 몇천 년 동안 이제 나라가 없다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지금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경제와 정치 뭐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생존력이 정말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예. 그리고 보니까 이 대만도 마찬가지네요. 또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은 일본을 다 제꼈는데 또 TSMC라는 이런 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서, 이런 경쟁자가 있으면 사실은 그 마라톤을 뛸 때 우리가 러닝 메이트라고 하잖아요.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 혼자 뛰는 것보다 러닝 메이트가 옆에 있어서 뛸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록이 잘 나와서 같이 뭐 한국 대표가 출전을 해도 같이 옆에 러닝 메이트를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우승을 할 사람, 그렇게 전력적으로 이제 마라톤을 그 출전 선수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선수가 됐든 아니면 상대방 선수가 됐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자전거도 그렇고 마라톤도 그렇고 그 러닝메이트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상대방 페이스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선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명의 마라톤 선수가 이제 출전했을 때 한 명이 먼저 빵 치고 나가면서 뭐야 저기 치고 나가니까 우리도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페이스대로 안 뛰고 그 상대방을 보면서 오버 페이스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주식 시장에도 그죠? 남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남들은 저기 가서 뭐 수익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그 운용 철학이 없는 분들은 보면 막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곰과 돼지하고 그 다음에 황소. 곰과 황소는 다 돈을 벌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쫓아다니는 돼지는 도살될 뿐이다. 뭐 이런 얘기처럼 너무 줏대 없이 그러니까 나만의 운용 철학과 스타일 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절대 돈 못 봅니다. 예, 못 벌고요. 나만의 운용 스타일을 정착을 했는데도 보면 워런 버핏하고 피터 린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주식농부 박 회장님의 스타일과 강병천 회장님의 스타일이나 이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류시비 가족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나만의 운용 스타일을 이제 정착시켜야 돼요. 한 3년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죠? 좀 더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전부터 한 2019년, 18년부터 하신 분들은 한 5년 동안 보면서 올라가는 장, 떨어지는 장, 올라가는 장, 떨어지는 장 다 보셨으니까 이런 가운데 나는 어떤 스타일로 운용을 해야겠다라고 정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드셔야 되고 제가 그 부분을 내가 이종범 선수인지 이대호 선수인지 먼저 지피지기 해서 나를 알고 시장을 이제 좀 아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나만의 운용 스타일을 이제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이제 정착이 되려고 할 때 딱 저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단타치기 해가지고 돈 더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떨어지는 장에도 막 투자를 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페이스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얘기하다가 많이 이렇게 얘기가 빙빙 돌아서 왔는데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한테는 또 일본의 전기전자 회사들이 다 몰락했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해 줄 수가 있는데 TSMC라는 또 이런 새로운 경제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삼성전자한테는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TSMC를 이기기 위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메모리는 확실하게 1등인데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경쟁자들을 이렇게 글로벌한 경쟁자들을 러닝메이트라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또 세계적인 한 15등 하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TSMC를 따라잡고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원배의 시선 이수만 방시혁 대 카카오. 네, 드디어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까 SM이 아침에 그 하이브에서 SM에 관한 지분 인수에 대한 뭐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또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SM이 시가총액 코스닥 9위로 올라왔네요. 9위. 와, 시가총액 2조 7천억이 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에 16,000원 하던 게 지금 11만 3천원이 됐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7만 1,000원 하던 게 지금 11만 3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또 M&A 이슈 잘못하면 96년, 7년 그때였었죠. 네, 미도파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에 대한 홍콩의 동방 패러글린의 적대적 M&A에 백기사로 나섰다가 그때 백기사로 나섰던 회사도 어려워지고 미도파도 망하고 동방 패러글린도 망했습니다. 네, 패러글린 증권도 망했습니다. 왜 동방 패러글린이었냐면 패러글린 증권하고 한국의 이제 동방 유량이었죠, 그죠? 같이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 동방 패러글린이었던 걸로 같은데 그 미도파에 대한 적대적 M&A 하다가 다 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M&A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확한 실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김원배의 시선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인 창업자가 기업에서 쫓겨난다는 건 드라마 같은 일이다. 부실 기업도 아닌데 말이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었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비슷한 상황에 몰렸다. 그는 K-팝을 글로벌 산업으로 만든 선구자다. SM은 그의 이름 수만에서 따왔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진을 당했다. 그는 회사에서 공식 급여를 받는 대신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는데 규모가 컸다. 2021년에만 240억 원이다.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개인 사업자 이수만의 상호일 뿐이다. 2020년 SM은 803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라이크 기획에는 129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창의적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주주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어느새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됐다. 명성은 얻었지만 주주 신뢰 잃은 이수만. 지난해 3월 SM 주총에서는 회사가 제안한 이사와 감사 선임안이 채택되지 않았고요. 대신 1% 지분밖에 없는 온라인 파트너스 측 인사가 감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온라인에 손을 들어줬고 찬성률은 80%를 넘었고요. 명성은 얻었지만 인심을 잃었다고 할까? 온라인의 압박에 SM은 지난해 10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연말에 조기 종료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계약 종료가 되면 이수만은 대주주일 뿐 돈을 못 받게 되고요. SM 등기 이사는 2010년에 그만뒀었네요. SM 경영진은 지난 3일 기업 설명회에서 SM 3.0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수만 의존에서 벗어나서 멀티 프로듀싱을 지향하고 순이익의 20%를 배당하겠다는 청사진인데 1% 지분밖에 없는 행동주의 펀드가 1년 만에 SM 이사회를 장악했으니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수만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동대표 두 사람도 온라인편에 섰다. 과거 불투명한 거래와 관련해서 소송도 불사한다는 온라인의 압박이 주요했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경영진이 등을 돌리게 한 것도 자업자득인 측면이다. 이기훈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회사의 성과를 주주 및 임직원들과 나누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충분히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많은 골든타임을 놓쳐왔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등장을 했고요. 2172억 원을 들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전환사채를 인수를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고요. 카카오는 SM 지분 확보를 위해서 이수만과 협상을 해왔는데 신주를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18% 지분에 대해서 뭐 한 7천억을 달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수만의 실책과는 별개로 카카오의 행동이 빈집털이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고요. 이수만 측도 반격에 나섰는데 카카오에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하, 이수만 회장님이 요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죠. 솔직히.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KB 자산운용에서요, 이 SM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에서 이 라이크 기획이라고 좀 전에 이수만 회장의 그냥 개인 사업자 회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거의 평균 200억씩 지급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수만이라는 그 이니셜을 따서 SM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런데도 그 지분율이 18% 있다고 해서 아예 그 회사 돈을 그냥 이 라이크 기획에다가 아까 무슨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계속 빼가는 거에 대해서 KB자산에서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아예 라이크 기획하고 SM하고 합병을 해라 그냥.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계속 그게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결국은 그걸 미루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가처분 신청 냈고요. 다음 달 주총에서는 기존 이사 4명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는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양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업계 1위 하이브가 이수만의 백기사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는 9일 거래소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SM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는데 의향은 있다는 것이고요. 한다면 이수만의 보유 지분에 추가로 주식을 더 매입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하이버가 정식으로 참여하면 K-팝 산업의 1차 대전이 시작된다. 배신당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복귀와 응징이 우선이다. 주적을 뺀 나머지는 우군이다. 이수만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의 의장에게 SOS를 보냈다면 이는 카카오에 절대 SM을 넘겨줄 수 없다는 선언이 되는데 BTS로 주가를 높인 하이브지만 SM이 가진 역사와 전통, 소속 그룹은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어려움에 빠진 이수만을 구원하고 그의 인정을 받는 K-팝 종갓집의 정통 개성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와 SM연합이라는 강력한 잠재 경쟁자의 출현을 막고 국내 업계를 평정할 수도 있겠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기로 한 카카오 쪽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데 자칫하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번 문제는 K-팝 산업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수만이 방시혁과 손잡고 카카오와 겨룬다면 SM 내부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인데 이 싸움이 길어지면 내부 분열이 심화하면서 SM의 기본 역량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제조업과 달리 사람이 중요한 산업이다. K-팝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며 경영권 분쟁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고 김원배 논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만 더 제가 감히 첨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방시혁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SM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K-팝 종갓집의 정통 개성자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인수가 이수만 회장을 돕기 위한 인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제가 뭐 회사의 CIO로 있으면서 지금 우리 그 채슬리의 또 대표와 전무이사를 맡으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요. 나 없으면 안 되겠지. 뭐 요런 생각,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회사가 돼야 되는데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할 때는 직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체 불가한 그런 직원이 돼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맞는데 오너십을 가진다든지 그랬을 때
나 없으면 너네들 안 돼. 이런 마음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수만 회장이 없다고 해서 SM이 안 굴러가는 회사면, 그러면 회사 가치가 저거 2조가 아니라 5천억 정도면 맞다고 보고요. 5천억도 비쌀 수가 있죠. 그동안에 참 잘하셨잖아요. 선구자 역할로. 지난 월요일 날 만물상에서도 읽어봤지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큰 역할. 우리나라 케이팝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돈도 많이 버셨고 그 명예도 얻으셨고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라이크 기획으로 매년 200억씩 돈을 SM이라는 본인 이름으로 된 회사에서 또 따로 돈을 빼가는 요런 부분은, 제가 주주로서 투자자로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과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브가 누굴 도와주든 우리나라 전체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인수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만, 이수만 회장을 도와주는 그냥 그런 식의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카카오가 되든 하이브가 되든 예, 훨씬 더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가 SM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리아의 슬픔이라고 분수대입니다. 네. 우리가 시리아 난민 해가지고 많이 듣는데,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시리아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리아는 원래 축복받은 땅이었다. 나라를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 강 인근은 선사시대부터 풍요로웠고요. 1916년 미국 고고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원지인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 Fertile Crescent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긴 역사 동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비잔틴 제국, 프랑스 등이 시리아를 차례로 탐하고 통치를 했고요. 이후 시리아의 현대사는 비극으로 점철됐는데, 한국의 1.8배 크기 나라에서 꽤 큰 나라네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 운영되는 와중에 쿠데타와 장기 독재 등 내정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06년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이 수년간 옥토를 덮쳤고요. 이슬람 무장단체 IS 결성 등의 영향으로 2011년 내전이 터졌고, 국민은 14년째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지난해 6월 발간한 난민 보고서에서 시리아 난민 규모가 680만 명으로 세계 1위라고 집계했고요. 2위가 베네수엘라 460만 명, 3위가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등 다른 난민국보다 월등히 많네요. 시리아인이 2,300만 명인데 그 중에 10명 중 3명이 타국을 떠돌고 그나마 고향에 남은 사람들은 절반 이상이 거주지 불명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참혹한 쌀매에 지난 6일 금세기 최악 수준의 연쇄 강진이 찾아왔는데, 국경을 맞댄 튀르키예, 시리아 두 나라의 지진 피해를 두고 국제사회가 벌써 공개적으로 구호 소외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예전 터키 10,000명이 넘어섰다, 이런 기사와 함께 시리아 얘기도 약간씩 나오긴 하는데,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도 피해가 아주 큰가 봅니다. WTO 아델하이트 마르샹 비상대책관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경우 위기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시리아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적 물적 지원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집중된다는 소식인데, 시리아는 유일한 민간 구호 물자 공급로였던 북부 국경 일대 도로마저 이번 지진으로 다 잃은 상태고요.
이 와중에 정부를 통한 구호 승인만을 고집 중인 시리아 독재 정부의 태도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야, 정부를 통한 구호만 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참 이 나라 정부도 참 한심스럽네요. 보니까 제가 이 터키에도 제 지인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터키 상황 어떠냐, 괜찮으시냐, 뭐 이런 얘기를 그저께 이제 여쭤보고 어떻게 이제 좀 이런 구호 물자나 원조를 좀 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터키도 뭐 20년 독재라든가 뭐 그렇다고 하면서요. 참 부패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시리아 독재 정부도 참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재난도 온정도 국적과 빈부를 가리지 않기에 국제사회에 빠르고 지혜로운 대처를 재촉해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세롬 중앙홀딩스 커뮤니케이션 팀 기자님이시네요. 그 다음은 김동호의 시시각각 알파고와 비교 안 되는 챗 GPT 충격이라고. 아니, 아이고 시간이 벌써 42분이 됐네요. 알파고와 비교가 안 되는 챗 GPT 충격.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앙시평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려낸 세계를 본다라고 돼 있는데 요 분이 아까 보니까 고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너무 편향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바이어스가 있을까봐 저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관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고려대 반도체 물리학과 교수님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모두 그렇다. 우리에겐 바닷물이 짜지만 돌고래는 짜지 않다고 할 것이다. 두뇌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짜지 않은 바닷물이 우리에게 짜게 그려지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재주가 많은 화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려낸다고 했다. 일체유심조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SM 사태 고래들 싸움에 개미들은 콧노래. 요 부분도 아까 지금 SM과 관련된 경정권 분쟁의 후속 기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웜의 신방순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